서울 강남구 고층 아파트 34층. 탁 트인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집에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강준혁, 그리고 대기업 마케팅 팀장 이서연.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2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반듯하고 단정한 부부였습니다. 큰딸 하윤이는 초등학교 2학년, 막내 하린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5살배기였죠. 이 집의 아침은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이들 가방을 챙겼고 준혁은 넥타이를 매면서 하린이의 머리를 묶어줬습니다. 그 틈새를 채워주는 사람은 10년 경력의 가사 도우미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말없이 아침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는 일을 손에 익은 듯 해냈죠. 겉으로 보이는 이 집의 풍경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페이닥터로 일하며 모아온 돈으로 자신의 클리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대리와 상가 임대 계약을 두고 몇 주째 협상 중이었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상담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펼쳐 사업 계획서를 다듬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연 역시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반기 최대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팀 전체가 야근을 반복하는 중이었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돌아볼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윤이와 하린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최 여사는 설거지를 마치고 퇴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은 짧게 대답하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등이 굳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결혼 생활의 감으로 알아챘습니다. 베란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 일찍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이 있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방으로 향하며 오늘 밤만큼은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베란다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나란히 누웠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집의 평온한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자 현관 앞에는 커다란 캐리어 2개와 부풀어 오른 보따리를 옆에 둔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짐을 안으로 들여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마트에서 돌아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현관 앞에 쌓인 짐들, 그리고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하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는 시어머니. 서연은 장바구니를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눈빛을 읽었지만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있다 가실 거야. 일단 들어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손님 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서연과의 대화는 아이들이 잠든 뒤로 미뤄졌고 그 대화마저 준혁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임시로 있게 해드리는 것이고 곧 방법을 찾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언제까지인지 왜 사전에 아무 말도 없었는지를 묻고 싶었지만 준혁의 지친 얼굴 앞에서 말문을 닫았습니다. 박순자는 이튿날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최 여사를 향해 이것저것 지적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찬 간이 맞지 않는다. 야채를 너무 크게 썬다. 냉장고 정리가 엉망이라는 말들이 아침 식사 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동료 정유진에게 상황을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유진은 시어머니가 당뇨 환자라는 말을 듣고 당뇨 식단 전문 도시락 업체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단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서연은 가계부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식비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고 내분 비넷과 진료비와 약값도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캡처한 뒤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어 항목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대리와 상가 계약 협상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데워둔 밥을 식탁에 올려놓고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순자가 혼자 TV를 보며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남편은 언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꺼낼지. 답은 오지 않았고 시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순자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심시간에 카드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홈쇼핑 채널에서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박순자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며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서연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카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혁에게 결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가 침구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준혁은 명세서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어머니가 불편하셔서 그러셨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그 뒤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지인과의 식사, 피부 관리까지 결제 문자가 며칠 간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누적 금액은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연은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엑셀 파일의 날짜와 금액을 조용히 추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가사 도우미 최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순자로부터 청소가 형편없다, 밥맛이 없다는 말을 매일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붙들고 간곡하게 한 달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여사는 짧은 침묵 끝에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가사 도우미 중개업체의 새 도우미를 미리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2명의 후보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박순자가 면접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 이것저것 캐물었고 두 후보 모두 다음날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순자는 하윤이와 할인이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식단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 편에 사다 달라고 조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몰래 편의점을 들락거렸고 서연은 할인이의 가방에서 과자를 발견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박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혈당 수치가 걱정된다. 의사 선생님도 고당분 음식은 삼가라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거실에 앉아있던 하윤이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며칠 뒤 하윤이 담임 윤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하윤이가 학교에서 말이 없어지고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상담 날짜를 잡으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은 화장실 칸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가다듬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들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오전에 클리닉 개업 계약을 최종 체결했고 서연은 회사에서 상반기 최우수 팀장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가 같은 날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동료 의사들과 자축 자리를 가졌고 서연은 팀원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혼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박순자가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서연은 구두를 벗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귀가한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 서연은 식탁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직접 출력한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그 옆에는 엑셀로 정리한 석 달치 추가 지출 내역, 가사 도우미 최 여사 퇴직 경위, 도우미 채용 실패 문자 기록, 하윤이 담임 선생님의 상담 요청, 문자 캡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고 사실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이 기대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상황이잖아.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없어? 서연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계가 있어. 준혁은 인테리어 미팅이 일찍 잡혀 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대화는 또 미뤄졌고 문제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전화를 받은 채 서연에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늦게 친정 언니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준혁은 옆방에서 아직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벽 한 장이었지만 그날 밤 그 벽은 어느 때보다 두꺼웠습니다. 이수진은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를 먼저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며칠 뒤 가족문제 전문 상담사 오 소장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 소장은 서연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연은 상담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 카드 내역, 도우미 문제, 하윤이 이야기, 그리고 매번 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2번의 상담이 끝난 뒤 서연의 머릿속은 차분해졌습니다. 오 소장은 시어머니의 행동보다 준혁의 지속적인 회피와 묵인이 이 상황을 키워온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막연하게 느껴왔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준혁에게 주말 저녁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연 친정어머니 김 여사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짧게 알겠다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불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마주 앉은 준혁에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시어머니의 독립 거처를 마련할 것, 그 사이 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시킬 것. 목소리는 차분했고 톤은 일정했습니다. 준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업 준비로 자금이 빠듯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시기엔 건강도 걱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왜 하필 지금이냐고 했습니다. 개업을 앞둔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꺼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 받았습니다. 박순자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준혁에게 거듭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통화를 짧게 끊었지만 그렇다고 서연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기한으로 제시한 한 달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아무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달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다 서연의 스마트폰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캘린더 알림이 떠 있었고 거기에는 최 변호사 상담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욕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준혁은 클리닉 인테리어 현장에 나가 있는 내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실장이 조명 위치를 두고 의견을 물어왔지만 준혁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개업 파트너 박형준이 옆에서 눈치를 살피다 괜찮냐고 물었고 준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잠든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고도 어머니를 두둔했던 일, 서연이 한계라고 했을 때 자리를 피했던 일, 어머니 전화를 받고 서연에게 따졌던 밤, 하나씩 떠올릴수록 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튿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은 새벽 2시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내와 두 딸을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어머니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가정 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준혁은 서연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서연이 가져왔던 서류들을 보고도 어머니 편을 들었던 것, 대화를 피하고 미뤘던 것,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개업 준비 자금 일부를 조정해 어머니가 지낼 수 있는 인근 소형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박순자를 마주 앉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 거처 마련 계획을 날짜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박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한테도 버림받는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집을 나서기 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을 그는 지켰습니다. 설득은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혁은 인근에 사는 친척 형수 윤 씨가 박순자의 새 거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윤 씨 이름이 나오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연에게 박순자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듣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 잡히면 알려줘. 그 말 속에는 고마움도 원망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날짜는 2주 뒤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박순자가 지낼 곳은 아파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준혁이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한 곳으로 관리가 잘 된 단지였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박순자는 짐을 싸면서 준혁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을 바꿔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결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박순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침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펼쳤지만 화면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복도에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도 이삿짐 운반업체 도착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운반업체 직원이 짐을 나르는 동안 박순자는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박순자가 거실 찬장에서 서연이 혼수로 들여온 도자기 그릇 세트를 챙기려 할 때였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다가가 그것은 두고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순자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빈 손님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불이 거친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 형수 윤 씨가 음식을 들고 박순자의 새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아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윤 씨가 자리를 잡아주고 살림 몇 가지를 정리해주는 것을 보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첫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박순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이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순자는 서운한 감정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 가사 도우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연결된 후보 3명을 차례로 만났고 그중 30대 중반의 김 씨를 채용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서연은 이수진 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일정은 이미 취소한 뒤였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준혁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이미 주방에서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클리닉 개업 행사에는 준혁의 동료 의사들과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연은 두 딸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윤이는 아빠 클리닉이 예쁘다며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하린이는 꽃다발을 들고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딸들을 번갈아 안으며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료 의사 박형준이 축사를 했고 내원 예약 문의 전화가 이미 여러 건 들어왔다는 직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준혁 부부를 향해 보기 좋은 가족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말이 자랑스러웠겠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행사 중간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빠져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을 들여다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오늘의 풍경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행사 전날 저녁 준혁은 박순자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자 박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순자는 살림이 불편하다는 말을 몇 마디 했지만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 나올 때 박순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아들 준혁에 대한 서운함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 문이 닫힐 때까지 아들 준혁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척 형수 윤 씨가 장을 볼 때면 잠깐이라도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개업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서연에게 옆에 앉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오늘 밤만큼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